네, 계속해서 중동 상황 더 깊게 짚어보겠습니다.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 문성무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간밤에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호르무즈 협에 한국을 포함해서 중국과 일본, 프랑스, 영국까지 5개국을 콕 집어서 군함 파견을 사실상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동맹국들을 이번 전쟁에 참전시키려는 의중을 처음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일단 그 무엇보다도요, 미국의 실패를 자인했다. 미군이 할 수가 없다라는 걸 이제서야 깨달았던 거죠. 사실 제일 처음에 미군이 구축함이 유조선을 호위한다는 얘기를 했었을 때요, 제일 먼저 떠올랐던 생각, 그리고 그때 인터뷰했을 때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거 각국에다가 요청할 수도 있겠다. 예, 그러니까 여기 호르무즈 해협에서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는 알아서들 해라, 이런 식으로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불길한 예감이 맞게 됐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미국이 했다는 얘기는 그 무엇보다도 미국이 더 이상 자체의 힘으로 호르무즈를 열 수 없다는 걸 자인한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이 이번 전쟁에서는 실패를 하고 있다는 안 좋은 사인이죠. 예, 참 많은 나라들 중에 딱 5나라, 그것도 우리나라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왜 이렇게 딱 콕콕 집어서 이 나라들을 언급했을까? 이 점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우리가 수입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동에서 수입하는 석유가 하루 전체 분량의 70%인데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오는 게 99%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문제는 미국이 일으켰는데 이제 부담이 여러 나라들이잖아요. 지금 뭐 중국도 그렇고 다 이쪽이 부담이 많은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부담 많은 나라를 직접 나서서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의중이죠. 네, 이란 전쟁 시작 뒤 이렇게 제3국의 군사작전 동참을 요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종의 다국적군을 구성해 위험 부담을 나누겠다는 계산인 것 같은데 우리 정부로 고민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만약에 군함을 파견하게 된다면 혹시 또 어떤 부대가 가게 되는 걸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결국은 이번 전쟁의 출발은 이란의 핵 미사일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 이제 주목적이었죠. 그리고 그 핵 개발을 주도했던 이 세력들을 바꾸거나 또는 약화시키고자 하는 목적도 겸해서 같이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동안 그 중심에 있었던 하메네이를 제거를 했고, 그다음에 사실 이란의 주요 핵시설들이 있죠. 포르도, 나탄즈, 이런 주요 핵시설들은 작년에도 이미 폭격을 했었고, 이번에 미국 측 발표에 따르면은 미사일의 약 90%, 그다음에 이 무인기의 80여%를 이미 이제 무력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미 합참의 발표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 날려보낼 수 있는 투발 수단까지 없애버리면 이건 뭐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거든요. 아시다시피 이란은 국제사회를 향해서 반서방, 반미, 반이스라엘, 그다음에 그 저항의 축을 만들어서 국제사회를 흔들고 정말 불법적인, 무법적인 그런 테러 행위를 많이 해왔던 그런 나라가 바로 이란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때렸지만 그 이란에 의해서 피해를 받는 국가들이 많았어요, 그동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번에야말로 트럼프 대통령 말에 의하면 47년 동안 고통을 주었고 미국 국민 1000명을 살해한 그런 나라에 대해서 이번에야말로 뭔가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그겁니다. 전쟁은 이미 이겼다. 전쟁은 출발 때부터 이미 이겼고, 그 다음에 사실상 승리했지만 군사 임무가 몇 가지 남아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이제 모스타바가 숨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는 모르지만 여자 앵커를 대신해서 성명을 냈죠. 피해 복수를 얘기를 했고, 거기에 키포인트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통제, 장악을 해야 된다. 또 한 가지는 제2전선을 통해서 미국의 허점을 때려야 된다. 이제 이런 것이었는데 지금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이 전쟁의 향방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지금 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미국과 이스라엘이 자제하고 참아왔던 하르그스 섬을 이제 타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란을 향해서 경고를 했죠. 계속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을 방해하면 자제했던 이 에너지 인프라까지도 타격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란에다가 언급을 했는데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미국이 지금 단독으로 이 선박을 호송, 모든 배가 다 미국 배가 아니니까 미국이 호송해야 할 책임과 의무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결국 이런 통제, 봉쇄 행위가 계속된다면 이것은 국제 유가를 굉장히 폭등하게 만들고 국제 평화를 깨는 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의 안정을 가져와야 전쟁의 목표가 명확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국제사회가 이 상황을 주목하면서 사실은 별로 관여를 안 해왔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서운한 마음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5개 나라를 콕 집었거든요. 그중에 대한민국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또 중국도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중국에 필요한 원유를 대부분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중국은 뭐 내가 볼 때는 뭐 파견할 가능성 없다고 보고 거의 한국은 굉장히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부가 아마 고민하고 어려운 결단을 내릴 거라고 보는데 아마 지금 우리는 이 미국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첫째는 우리 국민의 안전입니다. 우리 유조선이 상당수가 거기에 묶여 있습니다. 고통을 호소하는 선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여오는 중동산 원유의 70% 가까이가 호르무즈 해협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이 장기화된다면 우리 경제를 뿌리부터 흔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안전, 우리 경제를 위해서.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주목되는 것은 미국은 우리와 동맹입니다. 그래서 동맹은 우리가 어려울 때 미국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지금 우리 안보를 지키는데 동맹은 핵심 힘이거든요. 근데 미국이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의 도움을 우리가 거부한다? 이거는 생각하기 어렵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일본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는 참여할 가능성이 전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이란과의 전쟁에 우리가 직접 개입하지 않고 우리 국민의 안전, 우리의 경제, 미국과의 동맹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현명한 결단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청해부대가 마침 나가 있습니다. 예. 아덴만 이 병원에 나가 있고 이미 청해부대는 아시다시피 2020년에 오만만에서 페르시아만까지 작전 영역을 확대를 해서 독자적인 그 작전을 수행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2021년에는 이란 혁명수비대에 의해서 이 억류됐던 한국 케미호를 직접 가서 풀어온 그런 경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높은 것은 네. 이 청해부대의 작전 영역을 넓히는 아마 그런 선택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예, 만약에 과거의 사례를 참고해서 우리가 청해부대를 파견을 한다면 이 정도로는 이란에서 좀 강한 반발까지는 없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반발합니다. 100% 반발합니다. 이건 지금 군사작전이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물론 이 상선을 보호하는 거지만 이 군사작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란과는 상당히 불편한 관계가 바로 이 청해부대가 작전 변경을 넓혔었을 때에도 이란에서는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고요. 네.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아마 강력한 항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정부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사실 뭐 군사 전문가 아니라서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건 정말 현명하게 풀지 않으면 우리에게 앞으로 에너지 수급을 할 때 이란과의 호르무즈 해협에 통과를 할 때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의 관할권에 있는 한에는 우리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배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 향후 이란 시장이 뭐 언제 열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이란 시장이 열렸을 때 한국의 진출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총체적인 난국이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비슷한 맥락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거 한국 국적의 선박이 납포당하는 등 외교 갈등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란 측은 우리가 군사적 움직임이 동참할 경우 한국-이란 관계에 어떤 파장이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란을 공격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선박, 우리 유조선을 보호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을 직접 공격을 했지만 우리 청해부대가 가서 이란을 공격합니까? 우리 배를, 우리 국민과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배를 보호하는데 그걸 이란이 뭐라 그런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또 호르무즈 해협이 뭐 이란 겁니까? 이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곳입니다. 그것을 위협하는 이란의 행위가 용납될 수 없는 것이죠. 이유가 어떠하든 간에. 따라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란과의 관계 중요합니다. 이란이 중요한 대상이고 그건 뭐 명확합니다. 수교를 하고 있고 이 서울에 이란 대사관이 함께 하고 있고 그래서 이란이 우리의 중요한 협력 대상국인 것만은 맞지만 그러나 만약에 이란이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이다. 지금 이란은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과 동맹하는 나라는 때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란이 우리는 미국과 동맹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유조선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미국과의 동맹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렵게 하는 그 결단을 이란이 시비를 하고 우리를 공격한다면 이건 명백한 적대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우리의 국민 보호를 위해서 과거에 청해부대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의 캐미오를 보호한 적이 있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 국민의 보호를 위해서 일정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그건 어쩔 수가 없겠죠. 그러나 저는 이 상황이 뭐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만약에 이 전쟁이 원만하게 종료가 되고 그다음에 평화가 찾아온다면 이란도 한국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국제사회에서 이제 과거의 위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도 상황이 종료가 된다면 한국을 영원히 적으로 돌린다든지 그런 어리석음을 저는 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네, 참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감이 계속해서 극에 달하고 있는데 그 미국 안에서도 그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험을 이 정도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고 그러자 백악관이 곧바로 반박을 했거든요. 교수님은 어느 쪽에 좀 더 무게를 두십니까? 저는 준비를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이번에 전혀 준비 못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란 지도부를 제거하면 이란의 혁명수비대가 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격을 못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란은 지도부가 제거가 됐는데도 이번에는 거의 2시간 내에 반격을 조직적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요. 트럼프 대통령 거기서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미국이 준비가 안 되고요. 두 번째로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에 대해서 저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란이 계속적으로 호르무즈를 봉쇄하겠다는 얘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근데 한 번도 봉쇄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미군 기지를 계속 공격하겠다는 말도 계속했지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번에 동시에 다 한 겁니다. 근데 미국은 그거를 그냥 늘 하던 말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뭐 거기에 대해서 이란에 대해서 조롱하는 말까지도 나왔었거든요. 뭐 말만 그렇지만 해보지 못할 것이다라고 그랬었는데 실질적으로 일어났고요. 호르무즈 봉쇄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없다 보니까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전투로는 압도적으로 이기죠. 미국과 이란은 뭐 상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군사력에서는. 그런데 전체적으로 전쟁면에서는 미국이 지금 굉장히 곤혹스러운 측면에 와 있다. 왜냐하면 지금 호르무즈도 스스로 열지도 못하고 네. 주변국들에게 그리고 한국같이 동맹국들에게 요청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미국의 실패를 자인한 거고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뭐 지금 우리가 뭐 자막을 계속 보니까 뉴스 자막을 보면은 이렇게 5개국이 참여하는 동안 그동안 계속 이란을 폭격을 해서 개방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게 가능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네, 이번 전쟁의 경우 예전과 비교해서 미국의 준비 수준이 낮고 또 주변 우방이나 동맹국도 협조가 사전에 조율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래서요. 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독특한 뭐 통치 방식, 행위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좀 인심을 잃었던 건 맞죠. 네. 그러니까 이제 자국 중심주의 그리고 미국은 유럽, 나토 국가들과도 좀 불편한 관계를 유지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나토 국가들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 이 방위비도 올리고 지켜라 그런 얘기를 했고 또 뭐 그건 한국도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미국 본토와 미국과 가까운 곳에 대한 그런 이익에 치명적인 이익이 있는 곳에 집중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플러스 알파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데 이제 집중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독특한 통치 방식, 그러니까 주변국 관계, 동맹의 관리 이런 데 있어서 미국이 그런 태도를 취해왔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 관련된 이런 위기가 이제 지속되고 있지만 지금 유럽 국가들은 이렇게 판단을 하죠. 이 러시아산 원유를 일부 통제를 풀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은 굉장히 불편한 거죠. 지금 그러니까 러시아에 대한 이 통제와 이걸 계속 강화를 해야 유럽에서의 안보를 지킬 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과 좀 좋은 관계를 과시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통제를 일시적인 겁니다만 그렇게 푸는 것에 대해서 유럽이 반발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합세해서 이란을 타격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그동안 관망해오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더 많아요. 지금 어쨌든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유럽과 또 우리 대한민국 특히 일본을 포함해서 호르무즈 해협에 이런 위기가 계속되고 우리의 원유 도입선이 차단이 된다면 우리 생명을 옥죄이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든 풀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을 지금 국제사회가 단합을 해서 이 부분을 풀어나가기 위한 그런 어떤 돌파구 마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참 전쟁이 이렇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많은 국가가 머리를 맞대야 하는 고차방정식으로 꼬여가는 것 같아요. 이런 와중에 이란에서 기뢰를 설치하느냐 마느냐 또 좀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이게 바다 위에 지뢰를 까는 거고 이란 입장에서도 굉장한 리스크가 있을 텐데 가능성 높다고 보십니까? 낮다고 보십니까? 저는 일단 엄포라고 봅니다. 엄포라고 보는 게 호르무즈 해협에서 저는 기뢰 전문가는 아니지만 기뢰를 까면은 이란 배도 타격을 받거든요. 예를 들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물동량이요. 중국이 38%고 우리가 12%, 일본이 11%, 유럽이 3%입니다. 가장 많은 그 호르무즈 해협을 사용하고 있는 게 중국인데요. 중국 배에도 이게 기뢰가 적군과 아군을 가리질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 깐다라는 거는 최후의 수단이 될 것 같고요. 이란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로켓이 있는데 왜 기뢰를 까느냐. 굳이 깔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로켓으로 공격하겠다. 물론 이제 그거는 전법일 수 있는데요. 기뢰를 깔아놓고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요. 그러나 최후의 수단으로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최후의 수단으로는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과장된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는데 물론 이제 예방적으로 준비를 하고 제거하는 건 중요하겠죠. 예, 그러나 저는 가능성을 좀 낮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기뢰 가능성은 낮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란은 이렇게 해협 봉쇄 의지를 밝히면서도 선택적으로 통항을 또 허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튀르키예에 이어 인도 선박도 해협을 통과했고 또 유럽 일부 국가들도 통항 협상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란은 엄밀히 따지면요 호르무즈를 봉쇄한 거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봉쇄한 건 아닌데 봉쇄고 봉쇄는 하는데 봉쇄하지 않은 것 같고 소위 말해서 이게 이제 회색 전략이거든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은 이란과 협상에서 필요한 나라들에게는 선별적으로 통과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도 군함을 파병하는 것보다는 이란과 협상을 통해서 우리 배가 나갈 수 있도록 보장을 받는 게 더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무슨 문제가 있냐면 많은 나라들이 미국에 요청하지는 않아요. 미국은 어차피 호르무즈 해협을 풀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각 국가들이 이란과 대화의 채널을 열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도 그렇고요. 물론 이란이 쉽게 허락해 주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 가지 조건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란이 내건 조건 중에요. 제일 처음에 나왔던 게 자국에 있는 미국과 이스라엘 대사를 추방하는 나라에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보장하겠다. 예, 그리고 위안화로 석유 수입하는 나라에게도 역시 우리가 통행을 보장하겠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내고 있거든요. 우리로선 더더욱 받아들이기 우리는 어려운 두 개 다 조건이에요. 네. 받아들일 수가 없는 조건들이거든요. 그렇지만 겉으로는 그러지만 또 개별적으로 대화를 하다 보면은 공통의 이익이 걸리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우리도 혜택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어느 정도는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차라리 더 연구를 하고 접촉하는 게 한국과 이란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뭐 상당히 뭐 나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과거에 굉장히 좋았고 개선될 가능성이 있으니 그 부분에서 조금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뭐 프랑스와 이탈리아 같은 유럽 국가들이 이런 통항을 위한 협상을 이란과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그 다음에 지금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군함 파견을 우리나라 포함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요구한 상황에서 지금 방금 좀 이란과 협상에 나서볼 여지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상황은 계속 유동적이기 때문에 언제든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5개 나라에 지금 함께 협력을 하자라고 요청을 한 것은 그것도 중요한 협상의 지렛대 중에 하나인 것이죠. 말하자면 지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것을 중요한 카드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교수님 말씀대로 그것에 기뢰를 설치 안 했으면서도 마치 설치한 것 같이 지금 회색 전략을 지금 쓰고 있고, 그리고 보면 이란이 자기 마음대로 입맛에 맞는 나라들은 통과시키고 있거든요. 중국도 통과시키고 있고 인도도 통과시키고 있어요. 갈라치기 전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중에 일부 국가들은 그냥 완전히 선박 신호를 끄고 야간에 은밀하게 통과하는 선박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이란이 이렇게 뭐 호르무즈 해협이 뭐 이란의 영해가 아니지 않습니까? 영해도 민간 선박은 무해 통항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 불법적인 행위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어쨌든 우리로서는 이란과의 관계 뭐 완전히 파괴된 게 아니고 이란 대사관이 한국에 있고 하기 때문에 이란과의 대화 통로가 열려 있죠. 그리고 지금 여러 나라들이 지금 상황을 풀기 위해서 많은 노력, 협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미국도 그런 시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서는 강한 힘으로 상대를 밀어붙이면서도 한편은 협상의 문을 열어놓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뭐 전체적으로 보면 군사적으로 이란의 역량을 거의 뭐 상당히 약화시킨 것만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란이 아무리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호르무즈 해협을 위협하는 정도의 역량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말하듯이 호르무즈 해협 이 통과가 사실 뭐 미국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원유를 들여오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에 직접적인 위험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호르무즈 해협의 상황이 국제 유가를 올리게 되고, 유가를 올리는 것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전쟁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지고, 이건 뭐 여러 가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위험 요소가 되기 때문에 네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몇몇 나라에게 요청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엔 이란의 공격 양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란이 낚싯배로 위장한 소형 무인선을 활용해 이른바 벌떼 작전을 펼치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를 하이브리드 전쟁과 같은 새로운 형태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어요. 새로운 양상으로 봐야 할까요? 그렇죠. 지금 뭐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현대전, 지금의 전쟁이 어떤 식으로 진전이 되는지를 우리가 직접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회색지대 전략, 하이브리드 전술 이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교수님 말씀대로 지금 이란이 기뢰를 거기다 부설한다고 하는 것은 이란 스스로도 자해행위나 다름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 배는 그냥 통과시키거든요. 그다음에 뭐 인도 배라든지 몇몇 배들을 그냥 통과시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실제 어떻게 보면 갈라치기 전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과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국가들을 이탈시켜서 이란 편으로 세우기 위한, 줄 세우기 위한 일종의 갈라치기 전략을 하면서 이란의 요구를 들어주고 이란의 협조적인 나라에 대해서는 그냥 통항시켜주고,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뢰가 없다는 말하고도 같은 얘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이란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무인 수상정을 이용을 해서 자폭 드론과 같은 그런 형태로 이
공격을 하는데 이미 보도된 바를 보면 페르시아만 일대에서 16척이 지금 피해를 입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이건 이란이 국제사회와 전쟁을 하는 겁니다. 국제사회에다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상황에 이란이 과연 얼마나 버틸 것인가라는 부분이 주목이 되는 부분이군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선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도 상당히 수위 조절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동안 2주가 지났지만 그동안 꽁꽁꽁 감춰놓았던 하나의 카드, 하르섬을 타격하는 카드를 이제 마지막으로 꺼낸 것이고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얘기를 했죠. 앞으로 일주일 동안 정말 가혹한 그런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고를 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된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제사회 특히 5개 나라를 콕 집어서 거긴 중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이거 우리만의 일이 아니야. 모두의 일이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돼. 아마 이런 이 의지를 발신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이란 내부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모즈타바가 새 최고 지도자로 선출된 지 벌써 꽤 며칠이 지났는데 네. 아직 공식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진 않고 있습니다. 또 미국 측에서는 지금 부상을 입었다, 뭐 외모에 훼손을 입었다라고 하고 이에 이란 정부는 반박을 했는데 뭐가 맞을까요? 잠바즈, 이란 관영통신에서 얘기하는 거는 모즈타바가 잠바즈라고 그러거든요. 잠바즈는 부상당한 영예로운 용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상은 당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상을 당했는데 어느 정도 부상이냐에 대해서 지금 설왕설래하는 거거든요. 한쪽에서는 예를 들면 이제 그 이란 정부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요. 공식은 아니고 뭐 모즈타바를 직접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의식이 뚜렷하고 괜찮다. 그런 다른 쪽에서 아니다. 뭐 혼수 상태다. 또 심지어는 유고 상태다. 뭐 이런 식까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이란 정부가 말한 대로 부상 당했다 이 정도고요. 그럼 뭐 헤르세스 국방장관은 뭐 얼굴에 심한 부상을 입었던 것 같다. 그리고 얼굴도 다치고 다리도 다쳤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목소리로 음성으로 메시지를 내지 못할 정도의 상황을 그럼 어떤 상황이냐? 그러니까 위치 추적 때문에 음성이나 이런 건 일체 안 내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 말하기 어려워서 안 내는 것이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그 최고 지도자가 내놓은 메시지가 이건 종교 지도자의 문투가 아니라 이건 사령관 문투가 아니냐, 군사령관. 혁명수비대 입장 같다 이런 말씀인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설왕설래합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부상당한 명예로운 용사다. 거기까지는만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모즈타바가 계속해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이란 내부에서도 우리 최고 지도자가 왜 안 나오지 이런 반발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있을 수 어떻게 있는데요. 생각하실까요? 지금 전시니까 지금 그게 큰 중요하진 않아요. 전시 상황에서는 긴급 처지이기 때문에 근데 전시가 끝난 다음에 이제 평화로운 상태로 돌아갔을 때는 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뭐 그 안정, 정권의 안정 그리고 단합 이런 게 중요한 거고 혁명수비대가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모즈타바는 또 적이 경험하지 못했고 취약한 제2의 전선을 형성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앞서 초반에 잠깐 짚어주셨는데 제2의 전선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보시나요? 뭐 콕 집어서 말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지금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 요소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예요. 첫째는 의지입니다. 전쟁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의지를 뒷받침할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란 혁명수비대 모스타바를 내세워서 이란 혁명수비대와 그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집단이 강한 결속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실패하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불리하게 된다면 자기들 완전히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사항전의 의지를 보이고 있죠.
그런데 의지만을 가지고 전쟁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우리가 과거에 일제 탄압을 받았을 때 우리 독립 의지가 얼마나 강했습니까? 그러나 그 독립 의지만 가지고 독립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 독립을 한 건 아닙니다.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았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혁명수비대가 지금은 그래도 모스타바를 앞세워서 국민을 결집시키고 지금 결사항전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기는 합니다만 과연 이것이 제2의 전선을 어디까지 확대를 해서 어떻게 할지는 그건 뭐 지금으로서는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1전선이 지금은 이란과 이란 주변국 호르무즈 포함해서 이게 지금 제1전선으로 형성이 돼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제2전선은 다른 곳이란 말이에요. 그럼 미국의 취약적이 될 수 있죠. 지금 아마 9.11 테러를 기억하는 분들 많을 거고 미국 국민들은 강한 그 아픔으로 느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뭐 일부 보도는 미국 본토 내에서 일부 테러 행위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제1전선이 아닌 다른 곳에서 다른 양상으로 국제사회를 흔들고 그 비난의 여론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으로 가게 만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왜 그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야? 트럼프는 역시 트럼프구만. 이런 부정적인 여론을 높여서 공경을 만들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라고 생각이 되기는 해요. 그러나 정말 지금 이란의 혁명수비대를 포함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란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혁명수비대를 포함해서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세력이 이란 국민 1억에 가까운 이란 국민들을 고통에 몰아넣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 국민들 대다수 말 없고 힘없는 그런 이란 국민들이 고통을 당했고 그래서 연초에 거기에 대한 그 저항을 했지만 강력한 힘으로 찍어 누르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부에서는 뭐 7천 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아마 그들 혁명수비대를 포함한 지금 권력의 기상에서 이란 이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세력들이 아마 계속 저항을 이어갈 겁니다. 그 제2전선을 통해서 뭔가 상황을 불리하지 않게 만들려고 하겠지만 과연 이게 얼마나 의지와 능력이 결합이 돼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 물음표입니다. 예. 그럼 정말 이제 이란 국민들의 그 이란 내 여론은 어떤지 그리고 만약에 아까 뭐 모스타바의 여러 시나리오 중에 유고 가능성도 언급을 해주셔서 좀 여쭤보면 만약에 제거가 된다는 가정하에 그럼 그 다음 권력 승계구는 어떻게 되는 건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최고 지도자가 또다시 걸석이 된다면은 지금 그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 사법부 수장 그리고 헌법수호위원회 대표 이 세 명이 이끄는 임시정부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고 지도자 뽑기 전의 상태로 갈 거고요. 다시 또 뽑겠죠. 그러나 지금은 뭐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이란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그리고 혁명수비대가 지금 전시기 때문에 그 어떠한 그 권력 집단보다도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어서 전쟁 끝날 때까지는 사실은 혁명수비대가 이란 전국을 좌지우지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대표로 나와 있는 알리 라리잔이라든지 네. 그리고 뭐 갈리바프라든지 국회의장 전부 다 혁명수비대 사령관 출신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혁명수비대가 지금 현재 이란을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예. 그럼 네타냐후 총리는 지금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네타냐후 총리는 지금 그 KR 런던이라는 그 이란 반체제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일주일간의 기회를 줬답니다. 일주일 동안 이란 정권을 흔들 수 있는 즉 이란 정권 개최는 이제 힘들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정권 개최는 힘들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애초에 얘기했던 이란 국민들이 편하게 나와서 시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보라. 즉 이란의 주요한 정부 시설, 혁명수비대 뭐 여기를 전부 다 공격을 해서 이란 국민들이 시위에 나왔을 때 나를 총을 쏘지 않나, 나를 잡아가지 않나 뭐 그런 걱정할 수 없이 시위에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일주일 동안 만들어 보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말이 만약 그 보도가 맞다면 지금 네타냐후 총리는 일주일 동안 그거에 대단히 노력을 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표적 타겟이 거의 대다수가 혁명수비대 시설 무력화에 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있는데 이게 네. 뭐 드론이든 이걸로 공습을 하는 거잖아요. 궁극적으로
지상군 없이 이게 가능한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강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지금 지상군 투입 이야기가 나오는 게 얼마 전에 공습받은 하르그 섬입니다. 이번에는 군사시설만 파괴했고 석유시설은 건드리지 않았는데 미군이 지상군을 어차피 이란 본토에 투입을 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한다면 하르그 섬에는 투입하겠습니까? 뭐 그것도 미국도 굉장히 그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해병 2,500명을 이제 그 상륙함과 함께 이동을 지시를 했고 이동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병 병력들이 과연 상륙을 할 것인가, 상륙을 한다면 어디로 할 것인가, 그들에게 주어질 임무가 무엇일지, 그건 아직은 뭐 미국도 그걸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을 겁니다. 한다 하더라도 이 기습적으로 전격적으로 하게 될 텐데 말씀하신 대로 전쟁 개시 2주가 지났는데 처음으로 하르그 섬을 타격을 했거든요. 90여 개 표적을 제압을 했다고 그래요. 주로 군사 표적을 한 거죠. 이를테면 그 기뢰 저장 창고라든지 관련된 미사일 기지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타격을 했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황에서는 이 미국의 이런 지상군 파견, 지상 작전이 과연 수행될 것인가? 이 지상 작전에 돌입한다는 건 전쟁의 장기화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부담이 큰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어떻게 보면 도박과 같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풀어야 할 것은 어차피 핵 그 물질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온다든지 그런 굉장히 위험이 크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좀 잠잠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핵무기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발표에 따르면 핵과학자라든지 관련 시설들 그걸 운반하는 수단들을 거의 제압을 했기 때문에 아마 상당한 시간을 확보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은 것은 이제 호르무즈 해협인데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지상작전, 그것이 하르그 섬이 될지 아니면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어떤 특정 목표를 향한 것일지, 지금은 어쨌든 이란이 그 무인 수상정을 통한 공격이라든지 아니면 함대지 미사일을 통해서 타격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량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음 1주간 집중적으로 타격을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집중적인 타격의 목표가 어디일지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것은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된 그런 타겟 목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이 확보가 된다면 그러면 아마 굳이 지상군 투입이 필요 없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상군 투입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까지 말씀 주셨습니다. 이번엔 또 미국 경제를 살펴보자면 전쟁 여파로 미국도 물가 상승과 함께 전쟁 비용이 정말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미국 경제에 어느 정도의 부담이 되고 있다고 분석하시나요? 예, 저는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서 네. 과연 이게 미국 경제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지는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건 그런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지금 이 시점에서 부담을 느끼는 게 뭘까 생각을 해보면 11월 중간선거입니다. 네. 11월 중간선거의 승패가 남은 임기를 좌우하는 것이고 공화당 정권이 이어질 것인가의 여부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려면 미국의 선거 양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개 선거를 좌우하는 그 지표가 경제 문제입니다. 그 경제 문제 중에 하나가 유가거든요. 인플레이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쟁을 처음에 얘기할 땐 4주 내지 6주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중에 4주를 얘기하면 절반이 지났고요. 6주를 한다면 3분의 1이 지났습니다. 적어도 이 기간 내에 뭔가 목표를 달성을 해야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전쟁을 일으킨 목표나 명분이 확보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성과가 트럼프 대통령의 차기 작전에도 유리하기 때문에 저는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키고 적어도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이란의 핵 위협을 3년, 5년 후로 확 뒤로 미뤘다면 저는 여러 가지 비난도 받겠지만 그러나 상당한 목표 달성으로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걸 최소화시키기 위한 그런 시도에 아마 집중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참 이번 전쟁이 벌써 보름을 넘기면서 걸프국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뭐 두바이의 건물 외벽이 손상이 된 모습이 보이기도 했고 이번에 이란이 그 아랍에미리트 우회 원유 수출한 항구를 푸자일 항구를 폭격을 하기도 했고요. 인접국으로 계속해서 퍼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지금 이란의 공격을 보면은요, 1대1 대응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공격을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하르그 섬을 공격을 하니까 바로 이란이 푸자이라 항구를 공격했습니다. 이 푸자이라 항구는 사실은 호르무즈 해협 밖에 있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하지 않고 수출할 수 있는 항구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 공격을 했고, 그리고 미국이 또 다른 시설을 공격하면 거기에 맞게 공격을 하는데 그 대다수가 공격 대상이 전부 다 주변에 있는 아랍국이고 네. 대체적으로 UAE에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UAE는 이란과 사실은 다른 아랍국과의 관계 속에서 이란이 생각하기에 미국의 자산이 가장 많은 곳이고요. 다른 나라보다 미국이 경제적으로 많이 얽혀 있기 때문에 이 미국 시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지금 UAE에 있는 시설을 때리는 거는 UAE 거이 아니라 다 미국과 관계되는 거를 건드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많은 시설들 중에서 군사 시설은 이해는 가는데 그러면 빌딩이나 이런 거는 왜 그러느냐 그러면 그거는 미군들이 쓰는 호텔이고 CIA가 있는 사무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UAE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럽고 화가 나는 일이죠. UAE에 쏟아부은 공격이요 이스라엘의 공격보다 더 많습니다. 네,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에는 아마도 이란이 가지고 있는 UAE에 대한 반감이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과 친한 측면에서 시온주의자들을 지지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란과 UAE는 섬을 두고 싸우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거든요. 이란은 자기의 섬 아부무사, 소툰부, 대툰부를 이란의 섬이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실질적으로 영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UAE는 계속적으로 지금 이거는 국제법으로 해야 된다고 계속 이란 쪽에다 항의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저런 문제에 걸려서 UAE가 이란의 지금 가장 공격의 표적이 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왜 그러면 UAE는 공격을 못하느냐? 왜 아랍 국가들은 공격을 못하느냐? 다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들 국가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이란을 공격할 경우에 속은 시원할 수 있지만 반격을 생각할 수 없어요. 반격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이들 나라들이 많은 것이 정유시설만 생각하는데 이쪽 지역에서 생수가 1리터 생수가요 1리터 휘발유보다 더 비쌉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담수화 공장 있지 않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70%고요, UAE가 90%고 카타르가 100% 담수화 시설에 물을 의존하고 있어요. 이런 걸 공격할 경우에는 그 파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참고 있는 겁니다. 전략적 인내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아마 전쟁이 끝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많이 나눌 것 같아요. 네. 네, 또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란에 대해 주변국 공격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하마스는 헤즈볼라와 달리 이번에 이스라엘을 겨냥한 직접 공격에는 나서지 않고 있는데 이런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전략적인 선택이죠. 만약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다면 하겠죠. 근데 지금 상황에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란에 자제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란이 그동안 하마스를 많이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상황에서 보면은 참 괘씸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마스는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왜냐하면 하마스를 또 지원하는 국가가 튀르키예와 카타르인데 이 두 나라도 지금 보도에 따르면 이란이 공격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를 막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란에 좀 자제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중동 상황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